가난에서 번영으로 나아간 한국의 여정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선진화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1950년대의 한국을 상상해 보세요. 한국은 막 끔찍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를 방문하면 파괴된 건물과 굶주린 아이들,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재건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지가 대한민국 성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정부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나라에 팔 물건을 만드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많은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양성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천연자원이나 첨단 기술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근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몇 가지 핵심 산업을 선정해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철강, 선박, 전자 등의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이 산업들은 한국 경제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제품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제품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교육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똑똑하고 숙련된 노동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교를 짓고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어려워지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교육을 잘 받은 인력이 탄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더 좋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전 세계 매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선박, 자동차, 전자제품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해졌습니다. 현대,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유명해졌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가난한 나라가 갑자기 세계 경제 대국들과 경쟁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순탄한 항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7년 거대한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강타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국이 이룩한 모든 발전을 되돌릴 수 있는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한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놀라운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정부가 도움을 요청하자 시민들은 금부치를 기부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에 한 나라가 힘을 합친 강력한 사례였습니다. 한국은 이 위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경제를 더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혁신에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첨단 기술 강국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칩,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과 TV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가난한 나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1. 근면함. 한국인은 강한 근로윤리로 유명합니다. 학생들은 장시간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추가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교육. 한국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배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3. 미래를 내다봅니다. 한국은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다음 큰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4. 팀워크. 한국인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도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회복 탄력성. 한국인은 힘든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을 걱정합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향한 여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부상은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규모가 크거나 천연 자원이 많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계획과 노력, 결단력만 있다면 작은 국가도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현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때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이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한 국가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세계가 이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다음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때 미국만큼 부유했던 나라가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나라는 1900년대 초에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아르헨티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역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봅시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르헨티나 경제는 수년 동안 기복이 심한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순간은 모든 것이 좋았다가 다음 순간에는 재앙이 닥칩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오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1980년대에 아르헨티나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물가가 여러 번 바뀔 정도로 심각했죠. 사탕을 사러 갔는데 가게에 도착했을 때 가격이 2배로 올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르헨티나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이면 가치가 떨어질까봐 최대한 빨리 돈을 쓰려고 했습니다. 일부 상점에서는 가격을 너무 자주 변경해야 했기 때문에 상품에 가격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혼란이었죠. 가족들은 저축한 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식료품과 같은 기본적인 물건조차 구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휘발유로 불을 끄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낼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자국 화폐인 페소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킨 것이죠. 한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멈췄고 사람들은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빚을 갚지 못했고 은행은 사람들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현금 인출기에 가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돈을 사용할 수 없어 자신이 만든 돈으로 물건을 사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아르헨티나 대공황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부는 음식이나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한때 중산층이었던 가정은 갑자기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르헨티나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다른 나라나 국제통화기구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친구에게 돈을 빌릴 때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문제는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돈을 빌린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르헨티나가 IMF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르헨티나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더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경제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물가가 사람들의 임금보다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식량을 많이 생산합니다. 또한 귀중한 광물과 교육을 잘 받은 인구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르헨티나가 돈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큰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전임 대통령과는 다른 정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미래를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규칙이 계속 바뀌는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르헨티나에 많은 공무원과 많은 비용이 드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종종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채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일부 사람들은 아르헨티나가 다른 나라에 판매할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르헨티나가 식량과 광물 같은 원자재 판매에 덜 의존하고 자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방법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젊은이들은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 곳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아르헨티나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런 식으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잃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회복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힘든 시기를 겪어왔고 항상 계속 나아갈 방법을 찾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이야기는 경제가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경제는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와 국제기구가 내리는 결정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문제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든 개인 재정이든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또한 경제 문제에는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부유한 나라가 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세계가 아르헨티나의 성공을 지켜보고 응원할 것이란 점입니다. 아르헨티나가 비옥한 농지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거래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양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 나라의 일부가 다른 나라에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가장 가치 있는 땅 일부를 한국에 매각하는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유명한 팜파스 지역의 일부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르헨티나는 오랫동안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들은 현금이 필요하고 그것도 빨리 필요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땅을 매각함으로써 부채를 갚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돈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중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좋아하는 장난감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가 아르헨티나의 땅을 사려고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식량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많은 작은 나라로 국민에게 필요한 모든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농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이 땅을 사면 한국은 식량을 직접 재배할 수 있고 식량 부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매입한 땅은 정말 특별합니다. pampas 지역은 거의 모든 것이 자랄 수 있는 거대한 정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의 농부들은 콩, 밀, 옥수수 등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식량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채소밭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번 계약은 두 나라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한국으로서는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식량을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저녁 식사를 위한 예비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지만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의 일부 사람들은 자국의 땅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학교 운동장을 다른 학교에 팔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소유의 장소를 잃는다는 생각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거래를 반기고 있습니다. 항상 충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멀리 떨어진 땅을 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거래는 국가 간 협력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통 남미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작은 나라들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학생이 갑자기 가장 인기 있는 학생들과 친구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번 협상은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식량 안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란 한 국가가 국민에게 항상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식량 재배가 어려워지면서 각국은 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은 다른 나라들이 세계 곳곳의 농지를 찾는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땅을 사는 것은 새 휴대폰을 사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규칙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논의해야 했습니다. 농장에서 누가 일할지, 식량을 어떻게 한국으로 운송할지, 각국이 토지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질지 등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다른 방식으로도 협력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었으니 더 많은 것을 거래하거나 다른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의 매각은 남미의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되면 다른 나라들도 자국 땅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토지를 너무 많이 소유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pampas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거래는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일부는 한국 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농장이 매각된 토지의 일부라면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땅에서 최신 농업 기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많은 식량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트랙터, 드론을 이용한 작물 점검, 더 잘 자라는 특수 종자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농장을 첨단 식품 공장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식량을 재배하는 것은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식량을 어떻게 집으로 가져올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도로와 항구를 건설하여 식량을 더 쉽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완료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토지 거래는 또한 농지를 누가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는 자국 국경 내에 있는 땅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가가 토지가 필요하다면 다른 곳에서 토지를 구입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답이 없는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이 거래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의 토지를 매입하는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미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이를 국가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들이 이렇게 자원을 공유하면 미래에 식량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모두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아르헨티나와 한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까요? 다른 나라들도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례적인 토지 거래로 인해 사람들이 식량과 농업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면서 세상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각국은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해결책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의 땅을 내 나라가 사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아르헨티나를 주시해 왔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이니셔티브라는 큰 계획에서 아르헨티나를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국이 전 세계의 도로, 철도, 항구를 건설하여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 성장을 돕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수년 동안 아르헨티나에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철도와 항구 건설을 도왔고 아르헨티나에 막대한 차관도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와 돈독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갑자기 한국의 땅 일부를 팔았을 때 중국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땅이 아니었거든요. 팜파스라는 지역에 있는 아르헨티나 최고의 농지였습니다. 이 땅은 대두, 밀, 옥수수와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이러한 작물들은 중국이 거대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많이 필요로 하는 식량입니다. 중국은 토지 매각 소식을 듣고 곧바로 아르헨티나에 더 많은 돈과 건축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강대국인 미국도 아르헨티나에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자국에 너무 개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 신경을 쓰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르헨티나에는 중국이 원하는 천연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리튬이라는 금속입니다. 리튬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전기자동차의 세계 선두주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리튬이 필요합니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이 아르헨티나는 많은 식량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먹여 살려야 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항상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중국은 식량 공급에 대해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아르헨티나의 위치는 중국에게 중요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어
무역로를 이용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중국은 자국 제품을 전 세계로 쉽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하며 아르헨티나에 우방이 있으면 이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비즈니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세계에서 더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중국은 이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와 친구를 맺음으로써 중국은 전 세계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아르헨티나에 관대했던 이유입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의 우주 정거장 건설도 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우리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의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자국을 장악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중국에 빚진 돈을 갚지 못하면 중국이 때때로 그들이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 것들을 통제한다고 지적합니다. 스리랑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중국이 대형 항구를 통제하는 스리랑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우정이 아르헨티나의 다른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이 남미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남미를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여기고 있으며 중국이 남미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르헨티나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제공하는 돈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화나게 하거나 자국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 국가들이 종종 처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세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한국에 땅을 팔았을 때 그것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관심을 끌고 미국을 걱정하게 만들었으며 남미에서 국가 간 상호작용 방식을 바꾼 사건입니다. 중국에게는 이 상황이 도전입니다. 아르헨티나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르헨티나가 겁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계속 도움을 제공하겠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자체 기술 산업 발전을 돕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중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 행사를 후원하거나 아르헨티나 학생들이 중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장학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르헨티나의 평범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이 매입한 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한국이 그 땅을 이용해 식량 재배에 성공한다면 중국도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나 다른 나라에서 농지를 사거나 임대할 다른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제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줍니다. 각국은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국의 필요뿐만 아니라 자국의 행동이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과제는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관심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국, 한국, 미국 및 기타 국가와 협력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이익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의 과제는 사람들을 겁주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의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이러한 변화하는 관계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중국, 아르헨티나, 한국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이 세 나라를 훨씬 넘어서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식량이 생산되고 거래되는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 간 힘의 균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각지의 토지와 자원을 누가 소유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각국이 내리는 결정이 내일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도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결된 세상에서는 아르헨티나나 중국,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땅을 팔거나 중국이 먼 곳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국가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협력하며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세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줄여서 IMF는 최근 아르헨티나의 돈 문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MF가 뭐죠?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IMF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글로벌 자금 대출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주는 친구 같은 존재인데 이 친구는 용돈을 쓰는 방식에 약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IMF가 무려 57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상상이 되시나요? 570억 달러짜리 지폐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IMF가 어떤 국가에 제공한 대출 중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나라들이 다시 아르헨티나를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대출이 공짜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IMF는 좋아요, 아르헨티나, 이 돈을 줄 테니 몇 가지 약속을 해줘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더 많이 주는 대신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돈을 현명하게 쓰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IMF는 아르헨티나에 무엇을 원했나요? 우선 그들은 아르헨티나가 돈을 덜 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매달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IMF는 아르헨티나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학교, 병원, 그리고 사람들이 의존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IMF는 또한 아르헨티나가 국가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기업이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죠. 학교가 더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모든 규칙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죠?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IMF가 원했던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갑자기 용돈이 절반으로 줄고 집안일을 2배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다지 달갑지 않으시겠죠?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이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식료품과 기타 생필품을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를 계속 운영하려면 IMF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IMF가 원하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쓴 약을 먹는 것과 같았습니다. 재미있지는 않지만 나아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죠. 정부는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줄였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기업이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법률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배를 돌리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이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아지기 전에 더 나빠진 상황도 있었습니다. 생필품 가격이 올라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화폐인 페소화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이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예전처럼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부는 IMF와 계속 협력하면서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가족 예산을 짜기 위해 마주 앉아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IMF가 원하는 것과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르헨티나가 길고 힘든 산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정상은 아직 멀었습니다. IMF는 아르헨티나를 면밀히 주시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숙제를 점검하듯 사람들을 보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을 수도 있었죠.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에 많은 압박을 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자국민도 도와야 했죠.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접시를 돌리는 것과 같은 어려운 균형 잡기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아르헨티나와 IMF는 계속 협력했지만 항상 순조로운 항해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해야 할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IMF는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고 말했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는 더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아르헨티나가 IMF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집안일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용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자국에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아르헨티나에서 돈을 쓰도록 장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설치하도록 장려한다면 그 가판대는 작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많으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와 IMF의 관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결말이 없는 긴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일부 사람들은 IMF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IMF가 해결한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IMF를 겪은 아르헨티나의 경험이 아르헨티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방식,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 다른 나라들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중요합니다. 모든 경제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 폭풍우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르헨티나와 IMF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국가가 어떻게 협력하고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며 소수의 결정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점점 더 연결된 세상의 시민이 되어가는 지금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기술과 군사력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가장 멋진 기기 중 일부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TV, 기타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멋진 기기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흥미로운 일 중 하나는 KF-21 보라매라는 새로운 전투기 개발입니다. 직접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한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바로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KF-21 보라매는 하늘의 슈퍼히어로와 같습니다. 빠르고 똑똑하고 구형 비행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한국 엔지니어와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이 이전처럼 다른 나라의 국방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날개가 칼처럼 하늘을 가르는 매끈한 회색 제트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현존하는 가장 최신 전투기만큼 성능이 뛰어나지만 제작 및 비행 비용이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KF-21은 아직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테스트 파일럿들은 이 전투기가 안전하고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늘을 날며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파일럿 중 한 명이 되는 것이 상상되시나요? 새로운 유형의 비행기를 최초로 조종하는 스릴은 정말 대단할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무인 항공기, 줄여서 UAV를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인 항공기는 조종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중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행 로봇과 같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장 멋진 무인 항공기 중 하나는 KS-FC입니다. 스텔스 드론으로 레이더에 거의 보이지 않도록 설계된 드론입니다. 위험한 지역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KS-FS의 목표입니다. 이 무인 항공기는 모든 종류의 임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사진을 찍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감시하여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조종사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자신과 우방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험난한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북쪽 이웃인 북한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첨단 비행기와 드론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은 한국이 전 세계의 친구를 사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능력에 감명을 받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문제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기술의 배후에는 그들이 만든 기계만큼이나 인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강인하기로 유명하며 많은 학생들이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똑똑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전투기를 설계하고 드론을 프로그래밍하고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대기업과 군대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많은 소규모 기업과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신소재 등 미래의 생활과 업무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 및 국방 분야의 발전은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세계의 리더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훨씬 더 큰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큰 변화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다른 나라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도움과 조언을 구할 정도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이 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발전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며 계획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기술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영내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기업, 국민은 대한민국이 강하고 안전하며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번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TV를 시청할 때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온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아시아의 긴장에 대한 소식을 듣거나 뉴스에서 멋진 새 드론을 보게 된다면 한국이 어떻게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기술과 군사력 부상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발명품이나 강력한 기계가 등장할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은 주목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현명한 계획을 세우고 약간의 대담함을 발휘하면 작은 나라라도 세계 무대에서 큰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감동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머니 속 최신 스마트폰부터 하늘을 순찰하는 첨단 제트기까지 한국의 영향력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 한국의 발전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